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기랜드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굉장한 일들을 해내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생각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데요. 오늘의 책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닌 우리 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항상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의욕을 샘솟게 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서 이 쉬지 않고 활동하는 뇌가 그들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다니고 늘 성장을 갈망하며 새로운 자극을 찾고 변화를 즐깁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욕이 없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뇌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만 반복해서 쓰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며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기력을 벗어나 활력을 되찾으려면 뇌의 각 영역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각각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책에서는 8가지 뇌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사고, 시각, 청각, 이해, 전달, 기억, 감정, 운동입니다. 뇌는 인풋과 아웃풋이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는데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풋은 시각, 청각, 이해, 기억 영역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파악해 행동을 촉구하는 아웃풋은 사고, 감정, 전달, 운동 영역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촉구하는 작업을 통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7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풋 4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일이 적고 분위기 파악이 어렵다면 시각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시각 영역은 보는 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시각 영역이 발달한 사람은 상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위 사람을 잘 챙기고 그때그때 상황에 걸맞은 행동을 취합니다. 반대로 시각 영역이 덜 발달한 사람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을 일삼아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뇌의 시각 영역을 깨우려면 집중해서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장씩 멋진 사진을 찍어보는 겁니다. 사진 작가처럼 멋진 사진을 찍는 기술이 아닌 그저 멋진 사진을 찍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집중해서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고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을 못한다면 청각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청각 영역은 듣는 행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인간은 본래 시끌벅적한 길 한복판에 있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주워 담는 능력이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카페 안에서 친구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고 길에서 수많은 가게를 지나쳐도 좋아하는 노래만 유난히 귀에 들어옵니다. 수업이 지루해 집중하지 못하다가도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에는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의 청각 영역이 둔화된 사람은 이렇듯 귀에 들어와야 할 소리나 음성이 허공에서 바람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실컷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당신이 그런 말을 했었어? 하고 황당한 반응을 합니다. 타인과 교류가 부족한 사람은 뇌의 청각 영역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평소 말하는 양이 적으면 자신의 목소리건 다른 사람의 목소리건 음성 자체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청각을 사용할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뇌의 청각 영역을 깨우려면 유튜브에서 적절한 속도로 책을 읽어주는 영상이나 자기 암시나 확언 영상을 찾아서 하루에 5에서 10분씩 듣고 따라 말하는 쉐도잉을 꾸준히 반복하면 청각 영역의 경험치가 증가할 것입니다. 듣는 힘이 생기면 상대의 이야기에 제대로 귀 기울이고 메모하지 않고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이 긴 대사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평소에 듣고 반복하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 청각이 매우 예민하게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집이 세고 새로운 일에 적응하기 어렵다면 뇌의 이해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이해 영역은 시각 혹은 청각 영역에서 들어온 정보를 이해하고 추측하며 해석합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정보를 정리하지 못해 상황 파악이 어렵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므로 나도 모르게 귀찮아집니다. 고집 센 사람이 자기 생각만을 고수하는 것은 그만큼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이해 영역을 단련하고 싶다면 먼저 손해본다는 생각은 접고 지금 자신이 만족하는 습관과 정반대로 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외부 정보에 조금씩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평소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고 예능 프로그램 대신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식으로 평소 하지 않던 일을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이 흐릿하다면 뇌의 기억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기억 영역은 뇌에 새로운 정보를 축적하거나 기존에 축적된 기억을 불러오는데요. 이 영역이 약하면 저장된 정보를 떠올리는 작업이 둔하며 건망증이 심합니다. 또한 과거에 집착해 현재의 행동에 제동을 걸기 쉽습니다. 무엇을 할 때 기억 영역에서 부정적인 기억을 불러내면 그 순간 선입견이 생겨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뇌에서는 기억 영역과 사고 영역이 서로 빠르게 신호를 주고받는데 며칠이건 몇 년이건 특정 기억만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며 되뇌일 뿐 생산적으로 바뀌지 못해서 이 패배 회로에 빠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기억은 가능한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다음에 다시 기회를 잡아보자 라는 생각이 열정과 의지를 북돋아주고 능률도 생깁니다.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혔을 때는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버려야 합니다. 뇌는 구조적으로 한번 들어온 기억을 없었던 것처럼 지울 수는 없지만 덮어쓰기는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할 거라는 생각 대신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변화를 주기로 다짐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했다면 혼자 하는 대신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 새로운 성공 경험으로 실패했던 기억을 덮는 것입니다. 인풋 4가지를 살펴봤다면 이제 아웃풋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금만 생각해도 사고가 정지되고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면 뇌의 사고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사고 영역은 의사결정의 사령탑입니다. 인풋을 담당하는 뇌 뒤쪽에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검토한 후 아웃풋을 담당하는 뇌 앞쪽에 실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 대부분은 이 일을 할지 말지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영역은 우선순위를 판단하거나 무언가를 선택해 언제까지 완수해야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고차원적인 일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배울 수 있는 운동 종류가 무엇인지 정보를 불러와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필라테스를 배워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한 달 동안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보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다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내 감각이 더 나은 것 같아라는 자신만의 확신을 갖고 판단하거나 아이디어가 쉽게 떠오르게 됩니다. 평소 남들한테 맞추기만 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따라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한다면 뇌의 감정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감정 영역은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거나 자기 내면의 감정을 불러냅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기 쉽고 감정 조절을 못해 일방적인 피해 망상에 빠지거나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평소 인간관계에서 감정 영역이 단련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이는 사소한 변화로 상대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고 이것이 공감 능력의 토대가 되어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정 기능이 약하면 분위기나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처럼 끌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상대에게 상처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등 뇌의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뇌의 감정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사람의 얼굴을 찾아 호감이 가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을 구분하는 연습을 합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잘생겼다, 못생겼다로 평가하는 게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한다와 그렇지 않다는 감정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파악하는 감정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여 전달하기 어렵다면 뇌의 전달 영역을 깨워야 합니다. 뇌의 전달 영역은 사고 영역에서 내린 지령에 따라 적절한 소통을 합니다. 전달 방법에는 대화나 문자 등의 언어 수단과 그림이나 신호 등의 비언어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 영역이 약하면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대화에 녹여내지 못해 주위에서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언어로 전달하는 능력은 사회에 나가 성공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전할지 선택해 전후 사정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경험이나 생각은 공유하지 않는 이상 언어로 변환되기 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를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미지도 있고 좋은 생각도 막상 이야기해보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의 전달 영역을 발달시키려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전달이 약한 사람은 주위로부터 좀 더 쉽게 설명해 줄래?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어도 상관없으니 자신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전하는 훈련을 하면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다각도로 움직이며 서로 소통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어느 한 영역이라도 능력이 떨어지면 다른 영역까지의 영향을 미쳐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증이 찾아오며 인간관계도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뇌를 다각도로 깨워야 합니다. 보고 듣고 이해하고 기억하는 이 영역들을 깨워 주변 상황을 살피고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모은 정보를 살펴 정리하고 긍정적으로 느끼며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고 활력 있게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포기하는 대신 내 인생을 책임지고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젊게, 누구보다 멋지게 인생을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뇌를 다각도로 깨워야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뇌와 신체를 함께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의 책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과학에서는 아무리 뇌를 단련해도 잠이 부족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이어지면 뇌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불안감, 우울감에 젖어들거나 화를 내기 쉽습니다. 그러면 뇌의 다각도를 깨워 얻은 왕성한 에너지가 의욕이나 활력이라기보다 뜻대로 통제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책의 저자인 가토 도시노리는 일본 최고의 뇌 전문의이자 뇌과학 베스트셀러 저자로서 뇌와 신체를 함께 깨워 각성 수준을 올리면 누구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뇌는 사용하는 한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체가 같이 받쳐주면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성이란 잠들어 있을 때의 반대 개념으로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뇌의 각성 레벨이란 얼마나 정신이 맑고 민첩한지를 나타내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하품을 하고 졸음이 엄습하는 이유는 각성 레벨이 낮아졌다는 신호입니다. 각성 레벨이 낮을 때는 시각적인 감도가 떨어지고 감정 영역도 둔하게 반응해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나의 뇌가 어느 정도 각성한 상태인지 알고 중요한 순간에 각성 레벨을 끌어올리려면 리커트 척도를 이용해 자신의 뇌 각성 상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리커트 척도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요. 예를 들어 1월 14일 오후 6시에 동네 산책을 하는 나의 몸 상태는 4점, 15일 오전 10시에 영어 공부를 할 때는 2점, 16일 오후 2시 회의에서는 3점 등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지금은 그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구나 하고 상황을 비교할 수 있으니 자신의 현재 뇌 상태를 파악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점수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5점일 때의 감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1점의 상태였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4점이나 5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성 레벨을 올리려면 잠을 잘 자야 하는데요. 성인이라면 나이와 신체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 하루에 7에서 9시간은 자야 합니다. 7시간 자는 사람이 6시간밖에 못 잤다면 줄어든 수면 시간만큼 뇌 각성 레벨이 떨어집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해도 1시간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뇌 속에 비정상적으로 쌓입니다. 이 물질이 늘어나면 뇌의 기억 영역의 중추인 해마라는 단기 기억 저장소 주변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들러붙어 기억력을 저하시킵니다. 해마가 손상을 입으면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고 뇌의 사고 영역이나 감정 영역과의 연동이 어려워집니다.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과 6시간인 사람을 비교하면 후자가 아밀로이드 베타의 침착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뇌 속 림프관을 타고 흐르는 수액을 통해 이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수면 시간이 짧으면 배출할 시간이 모자라 노폐물이 뇌에 방치되어 쌓이는데, 이런 단백질이 정해진 양보다 많이 쌓이면서 뇌의 신경세포를 서서히 죽입니다. 이 과정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어느 시점부터 하루가 다르게 맹렬한 속도로 치매를 악화시킵니다. 자고 싶은데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잠들기까지 20분 이상을 소요하거나 잠들어도 중간에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 모두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렘수면이라는 얕은 잠과 비렘수면이라는 깊은 잠의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이 짧아지므로 눈이 일찍 떠집니다. 뇌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 때가 깊은 잠인 비렘수면 상태일 때인데,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이 뇌에 쌓여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7시간은 무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안대를 착용하면 중간중간 잠에서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잠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정해놓은 기상시간까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체 움직임이 자유로우면 의욕이 솟아납니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타고났어도 그것을 표현할 신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의 운동 영역과 신체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뇌의 운동 영역은 척추에 있는 중추신경계의 일부인 척수를 통해 근육에 연결되어 있고, 이 근육이 움직임으로써 행동하게 됩니다. 스포츠나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욕구의 중추인 시상하부가 단련되어 있어 여러 호르몬의 작용이 활발하고 자연스레 활동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몸이 뻣뻣한 사람이나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을 써야 하므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래서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움직일 때마다 몸이 무겁거나 행동이 느리다면 먼저 신체를 단련하여 유연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 운동을 한다면 걷기를 시작해 다리 근육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면 행동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걸음이 빠르면 뇌에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또 오른발을 올리면 좌뇌의 전두엽을, 왼발을 올리면 우뇌의 전두엽을 자극하므로 뇌를 균형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 뇌 내부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뇌 기저액을 사용합니다. 대뇌 기저액에는 의욕과 열정을 관장하는 도파민이 분비되므로 이것을 자극하면 자연스레 의지가 차오릅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려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뇌의 운동 영역이 온몸의 근육에 지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산소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지는데, 산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길게 내뱉는 습관을 들이면 뇌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언가를 몰두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산소 효율이 떨어지는 순간이 생기는데요. 그때 이렇게 뇌를 리셋해놓고 호흡을 조절하면 일이나 공부로 인한 피로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긴장하고 있을 때는 호흡이 얕아져 뇌파의 리듬이 거칠어집니다. 이때 호흡으로 뇌의 리듬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으면 머리가 맑아지는데,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힐링 효과를 얻는 알파파가 흐를 때입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면 알파파가 나오기 쉽고 긴장도 풀어지는데요. 뇌의 리듬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면 대응 능력을 갖추게 돼서 처리해야 할 정보가 쏟아져도 하나하나 차분히 받아들이면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방법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동네 한 바퀴를 걸으며 깊이 호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방법들을 시작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서 나의 뇌와 신체를 깨우고 누구보다 젊게, 누구보다 멋지게 인생을 누리며 하고 싶은 일, 살고 싶은 인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힘겨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번아웃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요. 삶에 지치고 관계에 지쳐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는 상태입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는 책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과학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주변을 정리하며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그 상태를 벗어나 행동하는 사람, 활동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왔다면 우선 쉬는 날에 어떻게 시간을 쓸지 계획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휴일에는 미뤄둔 온갖 일을 한꺼번에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생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의지박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무엇을 할지 하루 일정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목표가 있으면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휴일을 활용하면 의욕을 샘솟게 하기 좋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잠시 멈추어 일정을 재정비한 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꾸준히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놓아야 합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으면 무기력한 사람도 꾸준히 행동하고 의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는 주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오랫동안 지속할 자신이 없다면 처음에는 3, 4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고 여기에 익숙해졌다면 1년 혹은 10년으로 기한을 늘려가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 먼 훗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나아갈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신경 쓰면 뇌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제한 시간이 없거나 활동 시간이 막연하면 자신은 깨닫지 못해도 모든 뇌의 작용이 대체로 둔해집니다. 일의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집중력이 생겨서 하루에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뇌와 몸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의 성장 속도와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집중이 잘 안 된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다른 것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저자는 보통 여러 개의 논문을 동시에 작성하는데요. 하나의 논문에 심혈을 기울여 쓰다가 글이 막히는 순간 다른 논문으로 갈아탑니다.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에 하염없이 매달려 있으면 의욕만 더 떨어질 뿐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되거나 흥미를 잃어 집중하지 못하고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두뇌가 지쳤음을 깨닫고 잠시 다른 길을 따라 달려가면 됩니다. 이것을 이중나선 사고라고 부릅니다.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다 보면 다양한 지식이 쌓일 뿐 아니라 뇌가 쉬지 않고 활동함으로써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번아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리정돈도 중요한데요. 자주 패닉 상태에 빠지는 사람 중에 청소를 잘 못하거나 책상 위를 난잡하게 어질러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공간을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MRI로 뇌를 들여다보면 자주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정리정돈이 서툰 사람은 공통적으로 뇌의 두 정엽에 있는 이해 영역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옷과 양말, 모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느라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말은 이쪽, 모자는 저쪽에 두는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최소한 양말은 양말 코너만 보고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각 구역 내에서 마음에 드는 옷부터 계절 혹은 용도별로 알기 쉽게 배열할 수도 있습니다. 세심하게 방을 정리하는 습관 하나로 뇌 기능을 개선하고 카테고리화, 의미 부여, 상황 배열이 가능해집니다. 요즘은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얼마든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것 같은 현실감이나 생생한 느낌이 없으면 뇌는 좀처럼 성장하기 힘듭니다. 해외 뇌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갓난아기가 실제 엄마와 화면 속 엄마를 보았을 때 후자의 경우 뇌 이해 영역에서 반응이 전자보다 약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 모습이 뇌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체험과 콘텐츠를 통한 간접 경험은 흡수 측면에서 뇌에 입력되는 정보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때도 화상통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뇌가 강하게 자극을 받고 그만큼 이해하려는 의지도 커집니다. 인간은 타인과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커다란 에너지를 얻습니다. 대화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화를 피하기 때문에 아웃풋이 멈춥니다. 남들과 얘기하지 않아도 뉴스 기사나 드라마 등 미디어를 통해 얼마든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 주변 근육을 쓸 일이 없으면 뇌에서는 운동 부족을 호소합니다. 사고를 언어화할 기회가 줄어들면 전달 영역의 자극이 함께 약해집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진료하며 관찰한 결과
목부터 그 위에 있는 얼굴 부위의 운동 부족이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서 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의 셔터를 내리고 주위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회사에서 괴롭히는 상사에게 벽을 쌓는 경우입니다. 소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 사무적으로만 대응합니다. 저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공부에 지나치게 몰두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셔터를 내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인풋을 하지 않기라는 일종의 테크닉입니다. 경우에 따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단지 셔터를 만드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인풋이 줄어드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셔터는 어디까지나 긴급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소통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표현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신이 나아갈 곳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은 타인이 간섭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 표현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뇌의 감정 영역에 인풋되는 정보량이 늘어 자신감이 붙습니다. 의지가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표현에 더 서툴러집니다. 처음에는 연기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표현을 꺼내어 연습하다 보면 점점 하나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익을 것입니다. 작은 목소리로 쭈뼛거리며 소심하게 말하는 사람의 발표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청중을 집중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들을 가치가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하지만 함께 더불어서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를 얻고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번아웃이 찾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그냥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주변을 정리하면서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타인을 만나 직접 대화하면서 소통함으로 상호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활력 넘치는 사람은 그의 에너지로 가라앉아 있는 사람을 무기력의 늪에서 끌어올려줍니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과 있으면 함께 기분이 좋아지고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차츰 생겨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아무런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른 이의 에너지를 빌려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 활용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탄생한 에너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도움을 줄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도 의욕이 넘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조사한 결과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전두엽이라는 뇌 영역이 굵고 선명하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전두엽은 인내력이나 스트레스 내성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인생이라는 걸 잘 견디면서 의욕을 일으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포기하는 대신 작은 의지라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노력 위에 강력한 에너지가 채워져 의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해낼 수 있다는 다짐과 함께 성공적인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기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